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 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울, 진저룰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2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3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울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해 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